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단클론 항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관련 규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순서는 바이오시밀러가 무엇이며 신약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허가 사례를 보면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아울러 세계 선진국에서 발매된 또는 발매될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바이오시밀러 평가 가이드라인입니다. 당뇨병 치료를 위해 제조합 휴먼 인슐린이 허가가 난 이후 제조합 단백질 제제가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바이오 약품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드락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높은 효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약물 비용이 높아 환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중반부터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퀄리티, 세이프티, 에피커시가 유사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약물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드락은 오리지널 제품과 똑같게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네릭 드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약품은 케미컬 스트럭처가 매우 복잡하고 라지 몰레큘 웨이트를 가지는 프로틴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셀라인의 종류나 제조 과정에 따라 구조와 활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제조업자가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같은 제품이 만들어졌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드락은 제네릭 드락, same이라고 표현하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same이 아니라 similar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과학적 용어로는 comparable 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컴패러블 하면 바이오 시밀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럽 의약품국 EMA가 2005년도에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WHO가 2009년도에 인터내셔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도 EMA와 WHO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2009년도에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약품은 주요 구성 성분이 well characterized 프로틴 의약품인 단백질 제제가 대상이 됩니다.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이미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는 레퍼런스 프로덕트와 퀄리티, 세이프티, 에피커시 측면에서 컴패러블한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개발은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즉, 퀄리티 비교를 먼저 수행을 하고 이 결과에 따라 non-clinical, 클리니컬 연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프로덕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non-clinical 및 클리니컬 연구의 범위를 결정을 합니다. 즉, 우선적으로 프로덕트에 대한 구조,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캐릭터라이제이션 스터디를 충분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뉴 드락에 비해서
규제 기간에 제출하는 자료가 더 적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이는 퀄리티 이밸류에이션을 통해 레퍼런스 프로덕트와 시밀러리티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즉,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이 레퍼런스 프로덕트 사이에 퀄리티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견되면 세이프티와 에피커시 측면에서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저스티파이 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합니다. 한편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레퍼런스 프로덕트에 비해 세이프티 릴레이티드 개선, 예를 들면 개선된 퓨리티, 개선된 이뮤노제너시티와 같은 개선이 있는 것은 컴패러빌리티 관점에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이에 대한 충분한 저스티피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만일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레퍼런스 프로덕트에 비해 에피커시 측면에서 의도적인 개선이 있다면 바이오시밀러 프로덕트로 개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오히려 바이오 베타로 개발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프로덕트의 메이저 어드밴티지는 인디케이션의 엑스트라폴레이션입니다. 즉, 한 가지 적응증에 대하여 3상 임상 시험만 성공을 하면 레퍼런스 드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디케이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이오 베타는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 임상 2상과 3상을 다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 베타는 기존 제품에 대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호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프로덕트는 그럼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레퍼런스 프로덕트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개발할 때 비교 평가하는 프로덕트입니다. 우선 레퍼런스 프로덕트는 한국에서 이미 허가가 난 약물이어야 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개발 기간 중에 비교 평가하는 레퍼런스 프로덕트는 동일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레퍼런스 프로덕트의 파이널 포뮬레이션과 용기까지 동일한 것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를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허가가 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레퍼런스 프로덕트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퍼런스 프로덕트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임상시험을 통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가 축적되어야 하는데 허가가 난 바이오시밀러 프로덕트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단지 임상 1상과 임상 3상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성, 유효성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의 레퍼런스 프로덕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퀄리티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드린 바와 같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개발에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과 레퍼런스 프로덕트의 퀄리티, 특성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교는 레퍼런스 프로덕트의 완제품을 가지고 헤드 투 헤드 컴패리전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의약품과 레퍼런스 프로덕트의 퀄리티 비교는 캐릭터라이제이션 스터디를 통해 비교 평가합니다. 캐릭터라이제이션 스터디는 각 프로덕트의 피지코 케미컬, 바이올로지컬 and immunological characteristics, purity, potency and content를 의미합니다. 캐릭터라이제이션 스터디는 그 두 프로덕트를 다이렉트 컴패리즌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non-clinical evaluation 자료입니다. non-clinical toxicity는 두 프로덕트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의 반복
독성 시험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non-clinical 톡시스만 필요하지만 레퍼런스 프로덕트는 문헌을 통하여 비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은 오리지널 레퍼런스 프로덕트와 non-clinical 톡시스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동물에 있어서의 면역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엔티-드럭 엔티바디 리스판스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합니다. 대개는 사람과 가까운 몽키를 대상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26주 반복 독성 시험을 통해 엔티드럭 엔티바디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non-clinical toxicity 데이터는 휴먼 클리니컬 스타디에서의 unexpected toxicity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로컬 톨러런스 스타디는 바이오시밀러 프로덕트의 투여 경로에 따라 수행하는데 반복 독성 시험에서 함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생식 독성이나 유전 독성, 발암성 등 기타 다른 톡시시티 스타디는 레퍼런스 프로덕트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다만 반복 독성 시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톡시시티 스타디가 요구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우선 클리니컬 데이터는 최종 생산 공정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클리니컬 데이터에 사용한 제품과 허가 때 제출하는 제품이 다르다면 둘 간의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클리니컬 데이터는 파머코키네틱, 파머코다이내믹, 에피커시 스타디를 포함하는데 대개는 파머코키네틱, 에피커시 스타디를 통해 두 프로덕트 간의 클리니컬 컴패러티를 비교합니다. 다음은 PK 스타디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과 레퍼런스 프로덕트가 유사한 PK 프로파일을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컴패러티브 PK 스타디를 수행을 합니다. PK 스타디는 레퍼런스 프로덕트와 모든 경로에 대해 수행해야 합니다. 투여 용량은 레퍼런스 프로덕트의 치료 용량 범위 내에 한 용량으로 선정을 합니다. 대개 센시티브하고 호모지니스한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하는데 싱글 도즈 PK 스타디로 수행합니다. 이를 만족시키는 것이 헬스 메일 애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크로스오버 디자인으로 사용을 하지만 이 디자인은 긴 반감기를 가지거나 약물 항체기간 생성기간이 유발되는 바이오 의약품에는 적절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빈 반감기로 인해 임상 대상자의 참여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탈락자가 많아질 수가 있으며 약물 항체 생성은 캐리 오브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패럴렐 디자인을 사용하는데 이 디자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룹 간 임밸런스가 될 수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헬시 발론티어가 센시티브하고 호모지니어스한 파퓰레이션이기 때문에 대개 이용을 하지만 톡식한 캔서 드락인 경우 에티컬 문제로 인해 환자 대상자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인터비주얼 베리에이션 또는 타임 디펜던트 베리에이션에 최소화하는 모델 및 환자 집단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PK 스타디를 수행하면서 엔티드락 엔티바디 레벨도 함께 측정을 합니다. 만일 피하 주사에서 컴패러빌리티가 증명이 된다면 정맥 주사에 대해서는 PK 스타디가 불필요합니다. PK 비교 증명은 스탠더드 바이오 이퀴벌런스 스타디를 적용하는
80에서 125% 액셉턴스 레인지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스폰서가 그 레인지를 넓히고자 한다면 에피커시 및 세이프티에 대한 잠재적 효과를 고려한 저스티피케이션을 하여야 합니다. 싱글 도즈 PK 스타디에서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AUC와 Cmax입니다. 리피트 도즈 PK 스타디에서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파라미터는 AUC 0ST와 AUC T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전에 수행된 퀄리티와 난 클리니컬에서 컴페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DDI나 심부전 및 간부전 환자에 있어서의 특수 집단에서의 PK 스터디는 불필요합니다. 만일 액티브 인그레디언트가 그로스 호르몬과 같이 엔도지니어스 프로틴인 경우에는 투에 대한 엑소지니어스 프로틴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PD 스터디입니다. 일반적으로 PD 스터디는 PK 스터디와 함께 수행합니다. PD 파라미터는 클리니컬 이펙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컴패리티브 PD 스터디는 적절한 환자 집단에서 도즈 리스판스 커브의 스티프 파트 내의 한 도즈를 사용합니다. 만일 헬시 발런티어에서 웰 이스태블리시드 PD 마크 사용이 가능하다면 컴패리티브 PD 스터디를 헬시 발런티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시밀러 PD 프로파일이 얻어졌다면 임상 3상 에피커시 스터디에서의 이퀴벌런스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피커시 스터디입니다. 투여 용량과 투여 경로는 레퍼런스 프로덕트에 따르므로 이를 결정하기 위한 페이스 2 스터디인 도즈 파인딩 스터디는 불필요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레퍼런스 프로덕트의 모든 인디케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에피커시 스터디에서 non-inferiority 스터디보다는 이퀴벌런스 스터디로 디자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valid scientific evidence가 있다면 non-inferiority 스터디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non-inferiority 스터디 디자인이 이퀴벌런스 스터디 디자인보다 임상 성공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두 프로덕트 간의 유사한 효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파워를 가지는 랜더마이즈드 패럴렐 그룹 클리니컬 트라이얼이어야 하고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 더블 블라인드 또는 최소한 업저버 싱글 블라인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에피커시 스터디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클리니컬 에피커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 프로덕트 간에 클리니컬리 시그니피컨 디퍼런스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이프티 비교입니다. 세이프티 데이터는 클리니컬 데이터, 특히 3상 임상시험으로부터 얻어집니다. 두 프로덕트 간 이상 반응의 타입, 인시던스, 시비리티에 대해 비교를 합니다. 라이센싱 이후에도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를 통해 세이프티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한국 MFD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허가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의약품 의무적으로 세이프티 데이터 수집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뮤노제너시티 비교입니다. 두 프로덕트 간의 세이프티와 에피커시에서 컴패러블 하더라도 이뮨 리액션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뮨 리액션은 프로덕트의 특성, 불순물, 보형제, 안정성, 투여 경로, 투여 용량, 환자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명형학적 결과는 임상적으로 영향이 없는 것부터 라이프 스레트닝 케이스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중화항체는
프로덕트의 PK와 PD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엔티드럭 엔티바디는 세이프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프로덕트 간의 항체 형성의 빈도, 양상, 임상적 영향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엔티바디 어세이는 밸리데이션 되어야 합니다. 만일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레퍼런스 프로덕트에 비해 항체 형성이 증가하였다면 PK, 세이프티, 에피커시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면역 반응이 엔도지니어스 프로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면역원성 시험을 하는 관찰 기간은 치료 기간이나 예상되는 항체 형성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대개는 임상 3상 에피커시 스터디의 완료 시점까지를 관찰 기간으로 설정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시판 후에서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어떤 특정 적응증에서 두 프로덕트 간 퀄리티, 에피커시, 세이프티가 컴페어러블 하였다면 레퍼런스 프로덕트가 가지는 모든 인디케이션에 대한 엑스트라폴레이션이 가능하여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레퍼런스 프로덕트가 가지는 모든 인디케이션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이오시밀러의 제일 큰 장점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내에서 허가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 지금까지 알아본 바이오시밀러 이밸류에이션 가이드라인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제품은 삼성 에피스의 브랜지스입니다. 오리지널 레퍼런스 드락은 화이자의 엠브렐입니다. 먼저 IPRF 국제의약품 규제자 포럼은 미국, 일본, 유럽 등 11개국 규제 당국, APEC 등 5개 지역 대표 및 WHO 규제 당국자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의약품 규제 관련 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을 통해 2008년도에 신설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 MFD에서는 2014년부터 IPRF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의 의장국으로서 각 국가 심사 자료를 위한 바이오시밀러 단클로 항체 동등성 평가 교육 자료와 심사 결과 공개 양식인 공동심사 정보집 파십을 마련해 왔습니다. 본 자료는 파십의 템플릿입니다. 구성은 3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먼저 파트 A는 행정정보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이름은 브랜지스이며 회사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한국 최고 그룹 회사인 삼성그룹의 계열 회사입니다. 레퍼런스 프로덕트는 엠브렐이며 허가된 적응증은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소리에틱 아스라이티스 등입니다. 제형과 의약품 분량, 투여 경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오소라이전 홀더는 화이저 파마슈티컬 코리아이고 대조약의 소스는 유럽, 미국, 한국입니다. 파트 B는 제출된 자료 및 심사자 요약 자료입니다. 먼저 퀄리티 자료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컴포지션은 에트나셉 50mg이 기타 엑시피언트입니다. 퀄리티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조, 특성, 물리학적, 생물학적 활성, 분해 특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퀄리티 비교자료 평가 결과입니다. 브랜지스의 모든 주요 특성들이 엠브렐과 컴패러블 하였습니다. 즉, 브랜지스와 엠브렐은 퀄리티 비교 시험에서 바이오시밀리티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non-clinical 데이터입니다. 먼저 인비트로 에피커시 스터디에서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를 비교하였으며 인비보 스터디는 마우스 아스라이티스 모델을 이용한 효력 시험, 렛들을 이용한 약물 동태 연구, 멍키를 이용한 4주 반복 독성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4주 반복 독성 연구는 약물 독성 동태, 엔티드락 엔티바디 평가를 포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non-clinical 비교 평가 결과는 인비트로 및 인비보 시험에서 브랜지스와 엠브렐이 시밀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클리니컬 스터디는 PK, PD, 에피커시, 세프티, 이뮤니제니시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K는 헬시 메일 서브젝트에서 브랜지스, US, EU 엠브렐의 PK 프로파일을 비교하였습니다. 엠브렐 소스가 유럽과 미국이기 때문에 두 지역 모두에 진출하기 위해서 US, EU를 모두 포함하는 디자인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인 랜더마이즈드, 싱글 블라인드, 크로스오버 디자인으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환자 집단에서의 PK 시뮬레이터를 보기 위하여 3상 임상시험에서도 PK를 확인하였습니다. PK 비교 결과입니다. AUC와 Cmax 모두 90% 신뢰 구간에서 95.8가 104.7%를 나타내어 억셉턴스 레인지 80에서 125% 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 PK에서는 이퀴블란섬을 보였습니다. 브랜지스의 임상개발 프로그램 목적은 엠브렐과의 시뮬레이터를 보는 것이므로 PD를 위한 추가적인 임상 연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에피커시 스터디는 RA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세레프티 이퀴벌런스를 증명하였습니다. 에피커시 비교 시험 결과입니다. 24주에서 ACR20가 95% 신뢰 구간에서 마이너스 9.41과 4.98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값은 미리 정한 동등성 마진인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브랜지스와 엠브렐은 세레프틱 이퀴벌런스를 보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클리니컬 데이터에서 세이프티, 이뮤노제네시티 결과는 1상 PK 스터디와 3상 스터디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비교 결과 세이프티는 이상 반응이 각각 55.2%와 58.2%로서 이퀄번트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뮤노제네시티는 위크 24에서의 ADA, 엔티드락 엔티바디가 1.7%로서 와 13.1%를 나타내어 브랜지스가 덜 이뮤노제닉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앞서 가이드라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선된 이뮤노제네시티와 같이 세이프티 릴레이티드 개선이 있는 것은 컴패러빌리티 관점에서 수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충분한 저스티케이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AD의 행성 차이가 에피커시 프로파일 양상 변화를 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이는 바이오 시밀러리티 설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트 C로서 리뷰 컨클루전입니다. 먼저 퀄리티는 모든 주요한 물리학적 특성과 생물학적 활성도에 있어서 두 물질이 컴패러블 하였고 non-clinical에서는 메이저한 디퍼런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클리니컬 스터디에서는 PK와 에피커시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세이프티는 동일 범위에 있었습니다. 이뮤노제네시티는 전반적으로 유사하였습니다.
적응적 외삽입니다. 전체적인 자료 분석 결과 브랜지스가 요구하는 모든 적응증에 대해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은 전체적으로 수용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인 브랜지스는 시판 허가 승인이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2019년 15년 9월에 국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최근 선진국에 발매된 또는 발매될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왼쪽은 탑10 바이오 의약품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휴미라 이 경우 2017년도 기준 20 US 빌리언 달러 이상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엠브렐은 10 US 빌리언 달러 매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슐린 제품 그 3개가 탑10에 진입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나라별 퍼스트 바이오시밀러 어벨러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미국에 도입되고 이후 딥 디스카운트와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오리지널 대비 60%까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바이오 의약품은 2021년까지 매년 14에서 17%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바이오시밀러가 도입되면 5%까지 성장을 잠식하여 9에서 12%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그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브랜지스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 복습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